이제 유튜브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국민 간복이다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 던졌다가 아니면 다시 접고 던졌다가 아니면 또 접고 긴가민가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어떨 때는 바뀌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바뀌기도 하고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해요. 내가 이사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판단도 못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매부리원 여러분. 오늘은 심교원 건국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차례 출연하신 우리 심 교수님 자기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정부가 그동안 악법으로 분류됐던 부동산 법을 하나씩 원점 회복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런 움직임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국민들을 위한 건지 그 서민을 위한 건지 지금 정책에 대한 반성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양도세법 논의를 할 때 여당 특위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게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뭐 50만 표의 차가 날 것이다 뭐 그러면서 이 표를 잡기 위해서 하겠다 이걸 풀어야 된다 이딴 얘기가 나왔거든요. 바로 그냥 표를 고려한 정책이다 이런 티가 나는군요. 그렇죠. 정책이라는 거는 거기에 수혜 계층이 누구고 피해 계층이 누구고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단기 장기로 봤을 때 어떠냐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다음 뭐 선거 때 50만 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얘기 나오고 이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실망스럽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으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양도세법이라든가 또 뭐 이 이념거주 이런 법 그 다음에 또 뭐 또 바뀌고 임사법도 얼마 전에 바뀌고 임대사업자 등록거도 바뀌고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너무 포퓰리즘 정치적으로만 접근했고 실제 서민들과 실제 국민들은 어떠냐 이런 배경 없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임대사업자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해프닝이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정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줬다가 선진국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강남에 뭐 아파트 수십억짜리 갖고 있으면서 혜택을 받은 원래 수혜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될 그런 분들이 몇 프로 있습니다. 일부라는 거죠? 한 1, 2%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을 앞잡아서 90% 이상의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다 거의 뭐 죽음의 길로 내몰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청년이나 저소득층 임대를 주던 사람이 임대사업자 그 혜택이 없어진다니까 철거를 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뭐 아파트 30평짜리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고 청년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소득층 뭐 반지하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철거까지 해서 물량이 줄어드는 어처구니없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사실 정책을 설계할 때도 사실 국가에서는 50억짜리 30억짜리 전세 근데 그런 전세 세입자를 왜 보호합니까? 저는 그런 분들은 제도권 밖이라고 봐요.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였어야 되고 임사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원점으로 돌아간 판단 자체도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은 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서민을 생각하고 중산층을 생각하고 그렇게 넘겨간 게 아니고 제가 이해하는 건 이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재보궐선거에서 어떻게 됐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꾸 정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진짜 서민들 몇 프로가 도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피해를 보고 지역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고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지지율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이상한 정책 같습니다. 그리고 거대 여당이라는 게 법을 만들 때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유튜브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국민 간복이다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 던졌다가 아니면 다시 접고 던졌다가 아니면 또 접고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요 악법도 법이다 해서 정해져서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긴가민가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어떨 때는 바뀌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바뀌기도 하고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장기 계획을 못 세웁니다. 내가 이사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판단도 못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반성하고 정책을 만들 때 처음부터 이게 어떤 목적이고 그런 것들이 옛날엔 다 했었어요. 그래서 영향이 어떨 것이다. 그리고 공청회도 하시고 요즘은 그런 거 없이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한두 마디 던지면 정책이 되기도 하고 또 무산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 연장선상에서 또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장 악법으로 불리는 의견 중에 다수의 이제 그 공분을 사고 있는 게 임대차법 아닙니까? 그렇죠. 전세값을 엄청 올려가지고 이 서민들도 고생하게 하고요. 이 법도 사실 폐지해야 된다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임대차법이라는 그 임대차법의 효과에 대해서조차도 굉장히 안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래프를 하나 몇 개 들고 왔는데 네.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에요. 우리 정부 출범할 때 여기는 이제 100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서울 아파트가 임대차법 통과시키고 나서 폭등세로 바뀝니다. 사실 임대차 법 이전까지는 이번 정부가 아주 관리를 잘한 네.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한 정부에 속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다른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예. 이 법 통과하자마자 그게 폭등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서도 임대차법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임대차법을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55%에서 뭐 거주율 계약 갱신율이 70몇 %가 되고 좋아졌고, 그리고 또 거주하시는 분들도 한 2년 이상 늘게 거주하셨고. 근데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뭔가 하면은 제발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자료를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근데 자료 공개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정부에서 샘플링해서 한 자료고, 이거는 이제 서울시 부동산 거래정보, 서울시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네. 임대차법 1년 전에는 월세 거래 비중이 이 정도였어요.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네요. 이게 정말. 작아 보이지만은 월세로 내몰리는 거예요. 예. 임대차법이라든가 아니면 다주택 규제법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몇 가지 숫자 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봐서 효과가 있다 얘기하는데 그래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세게 하고 있거든요. 더 강화하면 아마 이럴 겁니다. 임대주택은 무조건 1년에 5%씩만 올려라. 신규든 뭐든. 대부분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건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강남의 임대주택은 뭐 10억, 강북의 임대주택은 7억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서민들이 행복해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여러 연구 결과는 그런 것들을 세게 하면 할수록 서민이나 중산층이 피해를 본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더 월세로 몰리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더 힘들어질 건데 더 강하겠다는 게 도대체 어떤 논건지 순리대로 보자. 그냥 감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뚫기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순리대로 보면은 아마 풀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새로운 분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거버넌스가 바뀌게 되면은 부동산 정책,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임대차법 관련해서 좀 수정의 여지가 있을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수정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요? 여가 되면은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유력주자들 얘기가 토지 공개점 얘기부터 뭐 다주택자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더 하겠다, 세금을 더 매기겠다, 추가로 매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화되는 거죠. 저는 아쉬운 거는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일단 지금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잘했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정책이 좋은 게 있으면 살리는 거고 나쁜 게 있으면 없애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습니다. 예. 뭔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여당은 다 강화된 쪽, 야당은 모든 걸 다 무장 해제하는 쪽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우선 진단과 현 정책에 대한 판단, 분석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 네. 그 말은 이제 사상 누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포퓰리즘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야당이 된다. 예. 지금 거대 여당입니다. 그렇죠. 당 자체가 뭐 거의 3분의 2 육박하는 그 국회 의석수를 포함하고 있고 아마 여당이 된다 해서도 지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그 이상한 26번에 걸친 이상한 악적 규제가 해소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의회 권력이 없으니까요. 의회 권력이 없죠. 다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걸 해주겠는가? 안 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예.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제가 이제 재밌는 사례로 줄어드는 게 2008년쯤에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인가 8년에 되고 나서 2009년, 10년, 11년, 12년 그 사이에 건설업체 도급순위, 시공능력평가순위 50여 업체 중에 절반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가. 그때 이분들이 제발 우리 분양가 상한제라도 좀 없애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당이죠. 그분들이 이분들이 부자들이 무슨 나쁜 소리를 하고 있어. 법정 관리가 절반했습니다.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2015년에 바뀝니다. 2015년까지 끌고 간 거야. 금융위기는 2008년에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고약한 프레임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거는 거의 요원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오히려 그 여가 됐을 때요. 여가 거버넌스를 받았을 때 이 부동산 정책을 지금은 가갈이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만 부작용을 그래도 내부에서도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조금 더 순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그 여가 되려면은 지금 현 정책에서 잘한 것 못한 것을 솎아내야 됩니다. 서민들을 진짜 괴롭힌 정책은 지금부터 없애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된 정책들도 있었습니다. 임대주택이라든가 뭐 사회 기업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뭐 큰 실효성은 없지만 좋은 정책들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당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시는 걸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없고 맹목적으로 더 강화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이런 정책의 결과가 당연히 집값을 떨어뜨리고 서민들을 좋게 할 것이다라는 맹목적인 얘기인데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나 뭐 이게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그 반대로 다 돼 있어요. 다분히 포퓰리즘적으로 더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제 지지 기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뭐 가진 자, 뭐 서울 사람 이 사람을 갈라치기요. 갈라쳐서 뭐 두들겨 패야지 세상에 정의가 온다고 믿으시는 분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서민들이 저는 뭐 정치적으로 갈라치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중산층하고 서민들은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방식이 그분들의 사고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 주자들 뭐 4명, 8명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데 하시는 거 보게 되면 뭐 토지 공개념 또 헨리 조지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걸 근데 그분들 이해 평가는 아주 쉽습니다. 선진국에서 대통령 선거라든가 뭐 총리 뭐 이렇게 뽑을 때 비슷한 정책을 하는 게 어디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돼요. 우리는 갈라파고스 같아요. 우리만 하고 있어요. 대선 이후의 집값 전망,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이런 변수가 좀 녹아들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든 안 내든 집값은 한 3, 4년 내에 조정을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원래 산업 주기에 의해서 부동산 산업의 사이클에 의해서 가격의 상승 하락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올 때가 됐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랐을 때는 보통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방 조정을 받는 건데 그런 게 한번 올 때가 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뭐 한중일 이렇게 보면 경제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최근에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거시경제 충격에 의한 아무도 예측 못하는 충격이 향후 한 1년 내에는 오지 않을까, 1, 2년 내에는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분명히 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는 공급은 사실 큰 의미 없는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물량만 해도 200만 원가 넘습니다. 물론 뭐 서류상의 추계치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정은 분명히 온다. 근데 향후 1, 2년 내내 조정이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거시기인데 충격이 오면은 조정이 오지만은 그게 아니면 불안하게 계속 오를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유동성 가구부나 그게 이제 작년 올 초까지 뭐 상승이었다 그러면은 작년 여름부터는 새로운 상승 힘이 하나 생겼어요. 그건 뭔가 임대차법입니다. 그러게요. 임대차법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전혀 새로운 요소로 해서 가격을 올린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정리가 언제 되느냐?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 번은 지나야 될 거예요. 한 사이클 돌아야죠. 그럼 이제 내년 여름이에요. 내년 7월 29일인가 뭐 그럴 거야 아마 7월 30일인데. 그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어요. 정부에서 뭐 공급을 늘리겠다. 근데 8030인가요? 그 계획. 그거 보시면은 올해 서울시 전세 단기 대책 물량이 900채입니다. 300만 채인데 서울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청에 가면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한 6개월, 1년 봤을 때는
떨어질 요인은 거의 없다. 그렇군요. 그 대신 거시경제 충격이 한번 오면은 주소는 받는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거시경제 충격이 오거나 또 어떤 변수로 집값이 떨어질 국면이 되면요. 이 임대차권 여파로 전세값은 계속 오를 거란 말이죠. 이거랑 매매가는 거의 이제 만나는 어떤 시점이 올 수 있다고 보세요? 근데 한동안 한 10년 전에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전세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또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을 안 사고 더 전세를 그렇죠, 주는 그렇죠.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전세값이 계속 올라서 그때 나왔던 얘기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세금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하니까. 근데 뭐 그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전세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은 깡통 전세라든가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 무한정 오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 적당히 오르다가 내년쯤 되면은 내년 여름쯤 되면 한 사이클이 다 돌고 네. 지금 2중 가격, 3중 가격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려면 적어도 1년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좀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대차 입법 통과 이후에 월세 순환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전세가 오르고 안 오르고는 그 특정 지역에 전세 수요가 많다 적다 그렇지만은 이제 보통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자기 소득의 한 25에서 30% 가까이를 주거비로 지출하죠. 전세는 한 10% 미만. 그 매매는 한 15%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비용을 다 합치면. 그 이분들이 이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서 생활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집을 여러 개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사는 게 좋느냐 안 사는 게 좋느냐 항상 이제 집 사는 걸 여쭤보시는데 저는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렇죠. 서울이나 이렇게 대도시나 그 수요가 많은 지역은 그래 10년, 20년을 내다보시면 언제든지 사도 됩니다. 네. 장기적으로 대도시 위주, 유명 관광지 위주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사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단기적이고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한 3, 4년 내에는 조정이 올 겁니다. 왜 4년, 특히 이제 마지노선이 4년인데 4년이 왜 4년이냐? 신도시 입주가 그때부터 초기에 시작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200만 원 충격에 거의 버금가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만 원 우리가 입주했을 때 1, 2 신도시 할 때 그때 그 우리나라 주택이 한 700만 채 있을 때 80만 채 있을 때 200만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래서 이제 충격이었고 지금은 2천만 채가 아닌데 200만 원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게 집이 100채가 필요해요. 근데 98채, 99채까지 집값이 계속 올라요. 그러면 이제 103채가 되잖아요. 네. 집값은 바로 떨어집니다. 좀 다른 의미예요. 예. 200만 호 가까이 공급하기로 오분 정부에서 했지만은 그 물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코피가 세게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정이 올 건 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요소하고 뭐 퇴직, 베이비 부모 은퇴, 이런 게 다 합치면은 충격이 조금 커질 수는 있을 겁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